안녕하세요. 로아의 이만희입니다. 네, 이제 숙소 입장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이제 3시가 넘었기 때문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연간 전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도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4년에 또 주목하셔야 할 이슈를 정리하는 그런 보고서를 출시했습니다. 네, 저희는 7가지 산업 카테고리를 위주로 시장을 좀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IT, 미디어, 커머스, 모빌리티, 금융, 헬스케어, 로우테크 이렇게 크게 7가지로 산업을 대분류하고 그 해당 영역에 맞는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고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텍스트로만 좀 전달을 해드리게 되고 뭔가 설명해드리는 기회가 너무 그동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코로나를 핑계로 매년 진행하던 비즈니스 플랫폼 데이 행사도 좀 개최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해서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7가지 영역에서의 핵심을 좀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어, 이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정말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저희가 한 2달 전에 작업을 한 보고서인데, 이미 그 이후에 또 굉장히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많이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고서에 작성했던 내용의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떠한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에 업로드된 내용들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 영역에서는 뭐 생성형 AI를 빼놓고는 아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작년 말에 오픈 AI에서 이 GPT를 직접 구축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표한 것이 너무나 큰 이슈가 되었죠. 이미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많이 GPT를 사용해 보시고 GPT 빌더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GPT 마켓플레이스는 거의 그 애플이 앱스토어를 들고 나올 때와 유사할 정도의 그 시장에 오히려 그걸 넘어서는 수준의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AI 업계의 앱스토어의 개념을 들고 나온 거라서 사실은 뭐 플러그인 등으로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샘 알트만이 이 AI 업계의 마켓플레이스를 공개하면서 시장이 적지 않은 그 충격을 좀 받기도 했죠. 네, 너무 죄송하지만 그 마이크가 혹시 켜 있는 분들은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웨비나 시스템이 아니고 이 토론하는 시스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마이크가 켜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도 소리가 다 전해져요. 네, 다시 진행해 보면 어, 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하는 그림 그려봤어요. 그래서 애플의 앱스토어에 비견되는 GPT 스토어라는 게 나왔고, 과거에 이 앱의 개념이 GPTS, GPT로 비교되는 그런 시장이 새롭게 열렸다는 것,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면서 혼란이 또 예상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핵심은 이제 앞으로의 그렇다면 성장 가능한 영역이 어디냐를 예측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이미 뭐 오픈 AI를 비롯해서 어, 오픈 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한 이제 수혜주로 거듭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생성형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결국엔 엄청난 무한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 인프라 역할을 해주는 엔비디아 역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걸 넘어서서 어떠한 또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냐, 여기에도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때는 결국에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쪽으로 시장이 집중이 되었죠, 관심이. 이 안에 이제 오픈 AI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의 숫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미 이 시장은 어느 정도 그 모습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미 이 안에서의 위닝할 수 있는 기업들의 개수도 이미 한정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들 기업은 결국 꾸준히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고 또한 이 시장을 견고화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또 제반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누군가가 또 공급을 해서 이 안에서의 또 그 백단을 지원하는 위닝 플레이어는 누가 될 것이며 이러한 그 전반적인 인프라를 등에 업고 이걸 활용해서 제품 단으로 승화시켜서 이겨내는 또 기업들은 누가 될 것이냐. 결국에는 소비자 단에서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에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좀 모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저희가 이제 트래킹했던 기사 중에 흥미로운 거는 이제 더 이상은 AI 모델이 아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단계로 시장에서 논의되는 얘기가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미 앞서서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난 상태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API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이 된다면 그걸 토대로 결국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이죠. 단 여기서 이제 모두가 대동소이한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면 차별화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이제 업계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매주 그 CEO 인사이트라고 하는 어, 인사이트 칼럼 수준은 아니지만 간단히 한 주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래도 조금 인사이트를 섞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뉴스레터 발행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런 키워드였어요. 모델 중심에서 이제는 제품 중심으로 AI가 전환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담아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곳 역시도 그 미국 유수의 투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멜로벤처스라는 곳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AI에 관련해서 지출하게 되는 그 비용의 95%가 이제 더 이상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추론이라든지 실행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대답을 그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이 대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모두가 같은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경쟁의 그 차별화 요소는 어디에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와 관련한 간단한 아티클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도 결국은 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 어슷비슷한 API를 모두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이렇게 채택해서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점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체 데이터라는 거죠.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추가적인 학습을 시키고 이를 더 강화함으로써 제품 자체에서의 차별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해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를 발라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발라내서 그 안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정말 그 챌린지한 영역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논점의 아티클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이미 좀 사인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코어 위브라고 하는 업체도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고 허깅 페이스 역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오픈 소스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사업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결국에는 GPU를 감싸는 서버 렉을 만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으로도 이 생성형 AI를 키워내는 인프라 기업 중에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이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면서 S&P 500 리스트에까지 추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I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어,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눈에 띄게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얼마나 매력적인 서비스를 내놓는 사업자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 일단은 그 카테고라이즈만 좀 저희도 시도를 좀 해보고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결국 어디가 가장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전망을 좀 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뭐 채팅과 관련해서도 뭔가 가상 채팅을 좀 더 게임스럽게 재미있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용 케이스는 교육 쪽에서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문법적인 부분에서의 디지털 작문 어시스턴트 해준다든지 이미 뭐 오픈 AI 역시도 그 미국의 교사들에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그런 서비스로의 발전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영역에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 영역 이런 곳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AI 반도체가 결국에는 이 AI의 인프라를 공고히 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당연히 이 시장에서 지금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뭐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다라고 저희가 보고서를 썼는데 뭐 이미 2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장해 나가는 속도가 정말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흐름은 결국에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면서 엔비디아에만 계속 의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물량에 있어서도 엔비디아도 이 시장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AI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고 직접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행보 역시도 굉장히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오픈 AI도 대표적으로 지금 샘 알트만 CEO가 수조 달러의 이 자금을 확보해서 여기에는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굉장히 많은 이 자금을 확보해서 직접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주제로 꼽은 것 중에도 AI 칩 부족이 결국엔 이 커스텀 칩 개발 경쟁까지도 불러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최근에 또 다뤘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자체를 재편하겠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자기네들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 칩 제조 능력 자체, 캐파 자체를 확대시켜서 AI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동력을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엔비디아 역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 와중에 이제 신규 사업부를 만들고 이 커스텀 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유저의 수요에 굉장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너럴하게 만든 것들을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알아서들 써라 이렇게 시장에 제시를 해도 다들 감지덕지하고 쓰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커스텀된 형태로 고객에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하겠다. 좀 더 고객 친화적으로 시장에 접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급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신규 사업부를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시장,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칩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IT 영역에서 또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뭐 매일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와 주간 단위로 한 번씩 정리해드리는 뉴스레터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팔로우업 하시면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워낙 이 시장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어, 계속해서 이제 좀 팔로우업 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디어 쪽을 좀 짚어드리면,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 이거는 뭐 소비자 입장으로서 표면적으로 느끼시는 이슈일 것 같아요. 굉장히 요금 인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요금제도 결제된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비싼 그런 수준까지 인상이 좀 되었죠. 근데 이게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다들 이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을 어, 진행했거나 또 인상 계획을 다 공통적으로 발표를 했던 게 이제 작년 중순, 작년 말 이렇게 이어진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요금 인상 추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그래프도 좀 넣어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현상 자체를 스트림플레이션이다. 가격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인플레이션이다라는 표현으로 아예 이 용어까지 만들어지면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 요금이 비싸지는 것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었고요. 어, 또 하나 이제 연결된 부분은 그 광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 광고가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에 비해 그 광고를 또 지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용자당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좀 흥미로운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고 수익 자체가 워낙 커서 구독료를 거의 받지 않아도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또 이것은 광고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요금을 높이고 반대로 이제 광고 없는 요금을 또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적 고객에게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품 라인업으로서의 이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영역에서 또 작년에 좀 흥미로웠던 내용, 그리고 올해까지도 또 계속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는 크리에이터 경제 시장 규모가 정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는 2,500억 달러 규모라고 하고 이게 이제 2027년까지 두 배가 성장한 4,8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중에 절반 이상인 1억 6,500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 어떤 격변의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에서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그런 흐름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 이들이 이제 뭐 인플루언서라고도 불릴 수 있고 크리에이터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 온라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또 확대가 되면서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인플루언서에게 이제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네. 이러한 광고 시장과의 그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터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커머스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 커머스 시장에서 그 요즘에 아마 테무와 쉬인에 대한 키워드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사업 행보를 보이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굉장한 비용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거의 메타라고 하는 그 사업자를 거의 먹여 살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테무에서 이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메타에 지출하는 광고 비용이 굉장히 크고 이 아주 광고 시장의 큰 손으로서도 테무가 역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서도 자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무가 서비스 출시한 지 1년여 만에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미국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이 아마존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이들이 그 MAU 증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사를 압도할 정도로 독보적인 그 성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쉬인도 마찬가지로 이 아마존을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그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도 이커머스 앱 다운로드 건수에서 굉장히 상위권을 두 사업자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쉬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사들 한번 시계열로도 정리를 해봤는데 도대체 이 사업자들은 그러면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느냐? 단순히 그냥 저렴한 뭔가 B급 제품을 막 제공해가지고 이 정도의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가? 이런 많은 궁금증이 좀 생기고 있죠. 관련해서 저희가 칼럼으로도 한번 내용을 최근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쉬인이라고 하는 사업자는 단순한 아까 아마존에 경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온라인 쇼핑몰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이제 패스트 패션의 강자였던 H&M이나 자라 같은 사업자까지도 제치고 패션 브랜드로서의 또 어떤 입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패스트 패션 3.0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이 세대를 구분해 놓은 것을 보니까 H&M이나 자라 같은 사업자를 이제 first generation fast fashion이다라고 본다면 아소스라든지 미스가이디드 같은 사업자가 2세대로 꼽히고 있고 이제 3세대 사업자에 포함되는 게 쉬인이나 테무 같은 사업자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초저가를 공략을 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 이 중국에서 제조되는 굉장히 저렴한 이런 정말 초저가의 제품들인 것이 맞기는 맞는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디지털 혁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쉬인이 공급망 그리고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자라는 점이 특히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쉬인이 직접 자사 홈페이지에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사가 얼마나 이 디지털 기반의 공급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언제 원하는지, 이런 시점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걸 분석하고 고객의 참여를 더 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품 자체도 데이터 기반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배치로 생산을 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패션 사업자들이 항상 질타를 받는 부분인 폐기물 이슈, 어, 비환경적이다라는 이슈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수요 중심으로 소규모 배치 생산을 한다는 거죠. 팔릴 제품만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디맨드로 생산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와 관련해서 항상 또 얘기가 되는 부분이었던 건데 제가 봤을 때 또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은 디지털화된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얘기는 쉬인에 참여하고 있는 그 중국의 굉장히 많은 그 제조사들까지도 이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이 공급망 체인에 묶여서 이들이 굉장히 수요를 측정하고 생산 계획을 하고 공급망을 좀 더 가시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시장이 어, 얽혀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공급망을 만들어낸 것이 쉬인이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라는 것. 그래서 단순히 초저가가 아니고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장점, 데이터로서의 장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미판매 재고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자라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15%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재고율도 굉장히 낮추면서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그런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거는 지금 쉬인이 주장하는 거고요. 쉬인이 시장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가품 논란부터 시작해서 공급망에서의 그 제조사들을 후려친다 이런 얘기 뭐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라이즈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서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어,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머스 영역에서 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점점 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페이스북 시절부터 굉장히 이 페이스북에서의 어떤 광고, 쇼핑 이런 것들 어떻게 연계할까? 지금 인스타카트로도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이 커머스 사업자들이 특히나 이 소셜 사업자들과 어떻게 손을 잡을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기였고 올해도 그런 흐름은 당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리되어 있는 인사이더 그 인텔리전스라는 곳에서 시계열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 눈에 띄는 거는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게 사진을 피닝해 놓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이 핀터레스트 역시도 이제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핀터레스트 플랫폼에서 제품을 마음에 들어라고 클릭을 하면 아마존으로 바로 연결돼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렸다는 거.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한 쇼핑 기능 제공을 위해서도 제휴를 했어요. 아마존이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소셜 미디어 사업자들과 제휴를 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스냅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셜 커머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틱톡의 경우에도 직접 그 틱톡 숍을 열고, 틱톡에서의 단순히 그냥 이 숏폼 영상을 보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커머스를 일으킬 수 있을까? 틱톡 역시도 이제 수익성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 초창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커머스를 연결하고 또는 광고를 제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카페에서 모여갖고 열심히 수다를 떨고 있는 이 우리들만의 공간에 자꾸 뭘 사라고 들이미는 껌 파는 할머니가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한다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소셜 미디어에서의 어떤 상품을 자꾸 구매하게끔 만드는 제안들을 보게 될 때 느낌이 네, 그래서 틱톡 역시도 그런 거의 유사한 톤 앤 매너의 그 질타를 좀 받고 있기는 해요. 네, 틱톡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해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긴 한데, 틱톡은 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꾸준히 이 틱톡 숍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광고를 연계하는 부분, 인플루언서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환원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고민하면서 최근에 출시하는 그 소식들의 대부분은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이 소식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또 그럴 것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셜 미디어와 커머스 사업자들 간의 관계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모빌리티 쪽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 전기차가 그 받고 있는 관심의 어떤 결이 상당히 많이 좀 달라지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올 초라고 되어 있는 건 2023년 초인데, 2023년 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전기차 생산량이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은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춰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좀 더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반전되는 그런 좀 특이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자체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상당히 일어나는 그런 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또 올해 들어서 올해 초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나타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또 전기차와 관련해 굉장히 이제 BYD 같은 경우에 거의 천만 원대 초반에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중국 사업자들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띄고 테슬라는 기대했던 것만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에 중국 그 사업자들의 전기차와 관련된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견이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중국 전기차의 부상은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예측이 이미 되어 왔어요.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 뭐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에서 서구 사업자들 따라잡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는 글로벌 오토메이커들이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미 작년 말에 이미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던 내용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수출국이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 자동차 수출 물량 측면에서 일본을 추월한 게 작년에 처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네, 전기차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은 거다라는 설명이 또 나타났죠. 그리고 이 중국의 전기차가 이처럼 세계에 보편화가 됨에 따라서 기존 오토메이커들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비용 절감 굉장히 중요하다. 네, 공급망에서도 이제 중국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위, 어,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또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장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무서울 정도의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BYD만 놓고 봤을 때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팩까지 만들죠.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자체 반도체까지 설계를 합니다. 완전히 수직 계열화 되어 있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 나온 기사죠. 1,200만 원이었나? 1,000만 원대 초반 전기차 제품 막 공개하고 이래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비용 우위를 내세운 중국 자동차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오토메이커들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중국 자동차 회사들 굉장히 경쟁력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BYD 자동차 품질 원래 굉장히 비웃었어요. 2011년만 해도.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경쟁력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보이스라서 굉장히 유의미한 보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포드 CEO 역시도 전기차에 있어서 중국이 강자가 될 거다. 네, GM이나 토요타가 아니라 중국의 사업자들을 주요 경쟁자로 보고 있다. 이런 언급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하나 이제 좀 흥미로운 거 보여드리면 전기차 키워드에 부합하는 그런 그 투자 유치 기업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의 이제 그 주요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았고 일단 투자를 누가 받았고 누가 많이 받았고 이런 것들을 필터를 걸어서 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시적으로 저희가 화면에 좀 넣어본 건데요. 네, 저희가 필터 걸어놓은 거는 이제 2023년 투자 데이터 이런 식으로 좀 걸어놨죠. 그래서 해외 기업이면서 전기차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2023년 1월부터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이제 이때까지네요. 이 12월 26일까지 전기차 키워드로 이제 투자받은 기업들을 투자 금액별로 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필터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많은 자금을 받은 곳이 레드우드 메터리얼스라고 해서 배터리 재활용하는 곳인 거 보실 수 있고요. 호종이라든지 뭐 베르코르, 지커 이런 사업자들로 쭉 이렇게 나열이 세워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받은 상위권 기업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일부러 플래그를 좀 달아봤는데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5개나 되죠. 일단 10위권 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배터리, 뭐 충전기, 금속 채굴하는 곳 이런 식으로 나래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중국 제조사들도 잘하고 있지만 새롭게 이제 이 시장에서의 어떤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스타트업 씬에 있어서도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실제 수치로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사실 자율주행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전과는 또 굉장히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GM의 크루즈가 사업을 축소하고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2022년에 이제 포드의 아르고에 이어서 GM까지도 이제 백기를 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서 무인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라는 이 급진적인 꿈에 시장에서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이 감독하면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다스 진영, 이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 항상 이 급진적인 진영과 좀 점진적인 진영으로 나뉘거든요. 문샷이랑 에이다스 진영이라고 하는데 문샷은 말 그대로 막 달나라로 가는 거죠. 엄청 급진적인 전략을 펴는 진영이었던 거고요.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밴스드 그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드라이버를 그 보조해주는 정도의 점진적인 형태의 편리한 그 기술들을 적용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역시도 이 에이다스 진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FSD의 베타 소프트웨어 계속 최신 버전 내고 있죠.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은 어, 그 눈을 사용하는 인간의 두뇌 작동 방식하고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사람도 눈으로 보고 뭐 급제동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처럼 이 엔지니어가 이 뭐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라라는 걸 미리 사전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신경망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라는 개념을 접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빌아이 역시도 이제 인텔 모빌아이죠. 모빌아이 역시도 그 FSD와 경쟁하는 그 슈퍼비전이라는 걸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아까 그 투자 받은 상위권 그 전기차 투자 받은 업체 중에 지코라고 상위권에 있었던 그 기업하고 같이 이 기술 출시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포르쉐가 또 기술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 5월에. 그리고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센서를 추가해 가면서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 거여서 테슬라하고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가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가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라서 방식은 좀 차이가 있으나 여하튼 큰 흐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이 에이다스 진영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개선 이런 것들에는 시장이 아직까지도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많이 받은 기업도 한번 나래비를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역시나 중국 사업자가 5곳이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가 없어요. 5개가 중국 사업자, 나머지 3군데가 미국 사업자, 2군데가 영국 사업자 이렇게 발견이 되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그 링크 눌러보시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보고서 자체는 저희가 지금 무료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도 받아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경로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저희 서비스 메인에서
리포트에 연간 보고서 코너에 들어가시면 2024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테크 이슈 해갖고 무료 나와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맨 하단에서 무료 보고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미리 좀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네,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다음 이제 금융 영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금융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요즘에 아마 굉장히 막 기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 너무 빨리 팔았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또 별개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작년 말에 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 바이낸스라고 하는 이 글로벌 그 대형 거래소의 창펑자오라고 하는 그이 걸출한 유명인이 결국에는 이 SEC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금 세탁 위반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물러났죠. 근데 이 창펑자오가 물러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굉장히 뭐 많은 기대감을 또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기대감을 또 실어온 그런 소식이기도 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가 이런 뭐 돈 세탁을 한다거나 어둠의 머니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막 불타오른 거죠. 그리고 이에 이제 뒷받침할 만한 소식들이 자꾸 들려왔는데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이 전통적인 금융 사업자들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좀 활용하는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들이 사실 이런 시도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테스트해온 거죠. 이미 암호화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그 초창기부터 기술적인 테스트를 해왔고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월가의 기업들, 전통적인 금융 기업들 역시도 자기네 프로세스 굉장히 후지고 좀 열악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뭔가 프로세스 간소화할 수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그걸 10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제는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답을 얻은 게 아닌가. 단계적인 상용화에 나서도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내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디지털 토큰, JPM 코인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상당한 뭐 물론 아직까지 전체적인 이들의 그 운용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세 발의 피겠지만 어쨌든 그 거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체 발행한 JPM 코인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이 JPM 코인의 사용 범위 확장해 나갈 거다. 은행 도매 거래, 기업 거래 이런 거에 그동안 뭔가 페이퍼 작업하느라 시간 엄청 걸리던 것들을 좀 효율화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HSBC 같은 경우에 더 명확해요. 이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의 꽃이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런던 금고에 보관된 실물 금의 소유권을 토큰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HSBC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고 하니 이 세계 최대 귀금속 수탁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HSBC는. 그리고 런던 금시장의 4대 청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업자, 굉장히 전통적으로 금을 거래하던 이 사업자가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는 소식이었던 거고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어, 그 휘널리티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 개발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한 게 아니라 아예 주도했죠. 리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유의미한 행보들을 이 오래된 금융사업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죠, 일단. 비트코인 시장. 저는 이제 반감기가 4월에 온다라는 걸 이미 연말에도 모두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반영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역시 시기가 다가오니까 더더욱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AI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금융권에도 이 AI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딜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투자 대상, 투자 매물을 찾는 데 있어서도 AI 기반을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역시 로아라는 회사 역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자금력이 더 풍부한 글로벌 회계 법인이라든지 그 증권사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 업무가 사실 굉장히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화하고 효율화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수 타겟이나 투자 대상 스타트업 찾는 데 AI를 활용 중인 거고요. 네, 그리고 고객을 자문하거나 뭐 딜 메이킹 할 때 AI 툴 활용한다고 해요. 네, 가트너에서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내년인데 투자의 4분의 3 이상이 AI와 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AI를 통해서 뭔가 선별된 뉴스, AI를 통해서 선별된 어떤 데이터 이런 걸 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겠지만 일단은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제가 해석해 보면 주니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존의 주니어들이 했을 법한 업무들을 상당 부분 이 AI와 효율화된 시스템이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이 투입돼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권 또는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뭐 고객 경험 개선하는 부분, 당연히 이제 대화형 이제 AI 상담원이죠. 그런 서비스들 테스트 되고 있고 이상거래 탐지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드 디텍션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 관리, 투자 매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평가하는 것 이런 거에도 AI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단 문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 문서 안에 PDF 포함해서 문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비단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프라이즈 유저들에게 굉장히 어필하기 위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활용한 이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좀 포커스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가장 큰 이제 키워드는 작년에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던 키워드이자 올해도 뭐 굉장히 핫하죠. 비만 치료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의 업체인데 덴마크 GDP를 뭐 거의 GDP가 하락할 뻔한 거를 어, 살려내는 오히려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이 노보 노디스크가 뭐 인버사고 파마라는 업체를 인수한다든지 미국의 또 양대 산맥으로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로 있어서 유럽과 미국의 그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데 일라이 릴리 역시도 베르사니스 바이오라고 하는 곳을 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들을 인수한 이유는 이제 점점 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슈 역시도 카모트라고 하는 업체를 27억 달러나 주고 인수를 하면서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도적장 내밀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전 세계에 존재하는 비만 인구의 아직 1%도 터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공급된 비만 치료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약을 많이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또 영향을 받는 영역은 어디냐? 여기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벌써 월마트의 대표분께서는 뭔가 식품 안 팔린다. 사람들이 안 먹는다. 이런 얘기 벌써 하기 시작했고요. 상대적으로 뭐 스윗 그린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중형주 그 상승률 리스트에서 20위권 정도에 들었던데 샐러드 파는 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회사들 뭔가 건강하게 먹는 음식,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기존의 어떤 정크푸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고 비만 치료제가 같이 비만 치료제와 같이 섭취할 만한 음식들 이런 것들에 시장에 눈길이 더 모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강조됐던 거는 규모 자체가 뭐 거의 1천억 달러 규모에 달할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룸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양대산맥이 누구고 뭐 도전적 내민 사업자가 누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더 많은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거다. 그래서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국내 제약사들 역시도 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일단은 그 제품의 타입을 좀 차별화하는 부분에 국내 제약사들은 포커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구용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거,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든지 투약 편의성을 향상한 제품 개발에 좀 열심히 나서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영역에서도 AI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기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은 의료진들이 치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의료진 분들과 뭐 여러 가지 지금 뉴스 보도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진 분들이 많은 이제 그 피로도도 누적되고 많이 어려우셨던 거죠. 업무하시기에. 그렇다 보니까 더 이런 그 시장 니즈가 증폭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소모적인 업무하는 프로세스를 확 줄이고 좀 AI를 기반으로 자동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그동안 차트 작성하거나 했던 그런 작업들을 구두로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트가 쉽게 작성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국내에서 지난주였나? 지난달이군요. 지난달에 이제 투자 받은 그 덴컴이라는 국내 기업 역시도 치과 의사분들이 이제 그 치아 상태, 환자의 치아 상태에 대해서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오디오 인식을 통해서 차트가 작성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곳인데 한 1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근데 치과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마스크를 쓰고 더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인지가 잘 안 되고 간호사들이 받아 적는데 잘 못 받아 적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대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계신 그런 사업자여서 제가 또 흥미롭게 본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의료에서도 뭔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우테크 영역에서는 이제 화석 에너지라고 저희가 굳이 또 이렇게 키워드를 달았습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이 아니냐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이 실제로 움직인 걸 보면 이렇게 키워드를 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경제가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또 이슈가 되고 막 이러면서 인수자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해요. 투자를 하기보다는 인수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엑손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곳들이 총합으로 따졌을 때 1,350억 달러라고 하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치로 역대급 인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즉 이들 사업자는 엑손모빌 정도는 아마 좀 귀에 익으실 텐데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이에요. 대표적인 화석 에너지 사업자들인 거죠. 이 사업자들이 앞으로도 화석 연료가 잘 될 거야라는 미래에 1,000억 달러 이상을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인수한 그 계약 대상이 주로 보면은 미국 서부 텍사스, 뉴멕시코 퍼미안 분지에 있는 최대 셰일 유전이라고 해요. 이 지역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생산량의 약 58%를 또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청사진이 있잖아요. 정부가 꿈꾸는 것과
이 석유 기업들 간에 동상이몽이 지금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는 이거는 멈출 수 없다. 대세가 될 거다라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 전환 속도 자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청정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대형 석유 회사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다른 또 이 화석 에너지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에도 2030년까지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세계 수요가 피크를 기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피크가 언제 올 거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석유 회사들은 적어도 최소한 향후 20년, 25년 동안은 여전히 석유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장 이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그래서 석유나 가스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붙들고 있고 싶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화석 연료 사업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이 석유 대기업들이 이러한 큰 규모의 빅딜을 하면서 정부하고는 상당한 긴장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누가 피해를 보냐? 청정 에너지를 키워드로 들고 나왔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좀 갈 곳을 잃게 되는 당분간은 좀 뭔가 인기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 미국이나 프랑스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을 이유로 취소가 됐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배터리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수소 신생 기업인 플러그 파워 이런 사업자들 역시도 이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친환경으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다소 좀 암울한, 제 입장에서는 좀 암울한 그런 소식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로우테크에서는, 이 로우테크 부분이 좀 암울하네요. 이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국방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가 안보의 방위 기술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국방과 관련된 방산이라고도 하죠. 네, 이 방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중간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방산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국방 스타트업 중에 투자를 유치했거나 뭐 인수가 되었거나 하는 회사들을 리스트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한번 링크도 눌러보시고 전체 리스트도 한번 이렇게 링크 눌러보시고 하면은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시간 맞춰서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가끔 이렇게 저희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구두로 좀 브리핑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어, 주기적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로아의 이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